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분기 매출 50조 원을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72%예요. 반도체 업계의 절대 강자 TSMC도 넘어선 수치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메인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2026 연일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매출이 52조 5,763억 원입니다. SK하이닉스 역사상 분기 매출이 50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198%,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뛴 거죠. 영업이익은요, 37조 6,1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05%가 증가한 건데요. 이것도 창사 이래 최대치입니다.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에요. 72%를 찍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2%였거든요. 1년 만에 30%포인트가 뛴 거예요. 그리고 이 72%라는 숫자는 반도체 업계의 절대 강자로 불리는 TSMC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72%라는 건 정말 전례가 없는 수준인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어 팔았는데 재료비, 인건비, 공장 유지비 다 빼고도 72만 원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보통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20%만 넘어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72%는 거의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이익도 놀랍습니다. 40조 3,459억 원인데요. 순이익률이 77%에 달합니다.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높다는 건 영업 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약 14조 원 규모의 영업 매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이런 놀라운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AI 반도체 수요 폭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건설 경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는 건데요.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거죠.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인데요. AI가 학습하고 추론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AI 칩, 특히 엔비디아 GPU 옆에 반드시 붙어야 하는 부품이 바로 이 HBM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용량 서버용 D램 모듈이나 기업용 SSD 같은 수익성 높은 제품군이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수익성 중심으로 제품 믹스를 개선한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거죠. 재무구조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54조 3천억 원으로 불어났어요. 전분기 대비 19조 4천억 원이 늘어난 건데요. 반면에 차입금은 2조 9천억 원이 줄어서 19조 3천억 원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35조 원의 순현금을 확보한 건데요. 3년 전만 해도 적재 허덕이던 회사가 지금은 현금이 넘쳐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구글이 터보퀀트라는 기술을 선보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AI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데이터를 압축해서 KV 캐시라고 하는 걸 최적화하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 메모리가 덜 필요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회사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었죠.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걸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메모리 효율화 기술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동일한 자원으로 더 고도화된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속도로를 넓힌다고 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차가 달리게 되는 것처럼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 더 복잡하고 긴 문맥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논리인 거죠. SK하이닉스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술 진보가 AI 생태계 저변을 넓혀 전체적인 메모리 수요를 증가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요. 효율화 기술은 더 긴 문맥을 처리하고 추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이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양의 메모리가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대체제로 거론되는 LPU, 그러니까 언어 처리 장치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SRAM 기반의 LPU는 속도가 빠르지만 물리적 용량 확대에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복잡하고 방대한 연산을 담당하는 GPU와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메모리 수요는 계층화돼 꾸준히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래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인 HBM 사이의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는데요. 올 하반기에 샘플을 공급하고 2027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 나노 공정을 적용해서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기술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죠. 정리하면 SK하이닉스는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겁니다. 마이너스 67%였던 영업이익률이 3년 만에 플러스 72%로 뒤집어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실적 회복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판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는데요. 이번 방문에서 꽤 의미 있는 경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또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약 8개월 만에 정상회담이었는데요. 두 정상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1,5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합의 문건이 무려 12건이나 체결됐다는 겁니다. 특히 원전 개발 양해각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베트남이 한국 기업의 원전 건설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이건 한국 원전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베트남은 지금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데 한국이 여기에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원전 하나가 수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성사되면 한국건설, 엔지니어링, 원자력 관련 기업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장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23일에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호치민시 도시철도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규모가 4,800억 원입니다. 한국이 만든 철도 차량이 베트남의 최대 도시를 달리게 되는 거예요. 인프라 수출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 사전 간담회에서 히토류와 요소수 공급망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히토류, 요소수 등 에너지 자원 분야의 공급망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히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이 같은 첨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원소인데요.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가 각국의 핵심 과제가 된 상황이에요. 베트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베트남과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되는 겁니다. 요소수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에 요소수 대란 기억하시죠?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의 디젤 화물차와 건설 장비가 멈출 뻔했던 사태 말이에요. 그때의 교훈을 살려서 공급처를 다변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대통령은 양국이 원유, 히토류 등 주요 전략자원 분야에서 견고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간다면 그 어떤 경제적 파괴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공급망 생태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총수들도 동행했는데요. 민관이 함께 움직여서 경제 외교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LG전자가 유럽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LG전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디자인 전시회,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6의 주방 가전 가구 박람회 유로쿠치나에 참가해서 LG 빌트인 패키지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빌트인 가전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보는 냉장고나 오븐처럼 독립적으로 서 있는 가전이 아니라 주방 가구 안에 쏙 들어가게 설계된 가전제품을 말해요. 유럽에서는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데요. 주방이 하나의 통일된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효과가 있어서 유럽 소비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방식이죠.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빌트인 가전 시장 규모가 약 6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그중에서 유럽이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입니다. 유럽에서만 38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인 거예요. 이 시장은 독일의 밀레, 보시지멘스, 이탈리아의 스메그 같은 유럽 토종 브랜드들이 100년 넘게 지배해온 곳이에요. 1920년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빌트인 주방이 처음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로
유럽 브랜드들의 텃밭이었던 거죠. 한국 브랜드가 여기에 도전한다는 건 상당한 각오가 필요한 일입니다. LG전자가 이번에 내놓은 빌트인 패키지는 오븐, 인덕션, 냉장고, 식기세척기를 하나로 묶은 종합주방 가전 솔루션인데요. 유럽 시장의 특성을 꼼꼼하게 반영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유럽은 오래된 주택이나 구시가지 비중이 높아서 주거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LG전자는 20인치대 제품군 중심으로 패키지를 구성했고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힌지와 반결 기술을 강화했습니다. 가전과 가구장 사이의 여백을 최소화해서 마치 하나의 가구처럼 보이는 일체감도 살렸고요. 에너지 효율도 강점입니다. 유럽은 에너지 효율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 중 하나인데요. LG전자의 냉장고와 식기세척기는 유럽 에너지 효율 최고 등급인 A등급보다 각각 30%와 10%더 효율이 뛰어난 A-30%, A-10%를 달성했습니다. 이건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AI 기술도 접목했는데요. 모터와 컴프레서 등 핵심 부품에 인공지능을 더해서 제품 성능을 고도화했다고 합니다. LG전자는 이번 빌트인 패키지와 함께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인 SKS를 앞세운 듀얼 트랙 전략으로 유럽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인데요. 백승태 LG전자 HS 사업 본부장 부사장은 유럽 주거 공간의 특성과 고객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빌트인 솔루션으로 프리미엄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가전이 유럽의 전통적인 빌트인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무기로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시장에서, LG전자는 유럽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베트남과의 공급망 협력으로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층적인 노력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체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계속 주목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